그 아이, 정말 제 아들입니까? 3년 전 나는 어머니의 독한 말과 새 여자의 거짓 임신을 믿고 조강지철을 비 오는 밤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 아내와 함께 난임 검사를 받으러 온 이 병원에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몸에는 아이를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내 전처는 이 병원의 원장이 되어 있었으며 그녀 품에 안긴 2살짜리 남자아이는 이상하리만큼 나를 닮아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아이의 존재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새아내가 3년 전 들고 왔던 임신 초음파 사진, 그것이 모두 조작이었다는 사실까지 곧 밝혀질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내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버린 사람은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아내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안온한 행복,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똑바로 쳐다보기 힘든 것이 2가지 있다고요. 하나는 태양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 마음이라고요. 저는 박태준입니다. 올해 40을 막 넘긴 육군 특수전사령부 출신 장교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을 때만큼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산속 훈련장에서 사흘 밤낮을 버텨도 쓰러지지 않았고 후배들 앞에서는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총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머니의 한숨이었고 칼날보다 더 아픈 것이 아내의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명 난임 전문병원 로비였습니다. 병원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얼굴이 비칠 만큼 반짝였고 로비 한쪽에서는 은은한 디퓨저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상담 번호를 확인했고 간호사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환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서 있던 제 2번째 아내 최설이는 그런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랬어요? 이런 데 오지 말고 조용한 개인 병원 가자고 했잖아요. 설이는 날카로운 구두굽으로 바닥을 탁탁 치며 앞서 걸었습니다. 베이지색 명품 코트를 입고 손에는 값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시장 한복판에서 싸움을 앞둔 사람 같았습니다. 대위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런 민망한 검사 받으러 병원 로비를 돌아다녀요? 창피한 줄도 몰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방금 받은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이 내 온몸에 피를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 수, 현저히 낮음, 자연 임신 가능성 매우 낮음. 글자는 차갑고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내 자존심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건강한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군 신체 검사에서도 늘 최상급이었고 체력 검정에서도 후배들에게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씨가 강한 집안 아들이다. 박씨 집안 3대 독자 아니냐.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 몸에 있었습니다. 설이는 내가 들고 있는 결과지를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1년 넘게 애가 안 생긴 게 누구 탓인지. 설이나 목소리 좀 낮춰. 왜요? 사실인데 왜 낮춰요? 그동안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돈만 쓰고 애는 못 낳는 여자라느니, 집안대 끊어먹을 팔자라느니. 이제 가서 똑똑히 말씀드려요.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다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설인에게 향한 것인지, 내 몸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모든 책임을 첫 번째 아내에게 떠넘겼던 내 비겁함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안쪽 VIP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병원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 비켜주세요. 회진동선 지나갑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직원들이 먼저 길을 만들었고 그 뒤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줄지어 걸어 나왔습니다. 교수, 센터장, 간호부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 여성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순간 말문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데 저렇게 유난이야. 나도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맨 앞에서 걸어오던 여자, 하얀 의사가운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태블릿을 넘기며 지시를 내리던 여자. 그 얼굴을 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겨울 새벽까지 내 군복을 다려주던 사람. 내가 야근하고 돌아오면 식은 국을 다시 데워주던 사람. 어머니의 모진 말 앞에서도 끝까지 고개 숙이고 버텼던 사람. 그리고 3년 전 내가 직접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여자. 한윤서, 내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윤서야. 내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린이 날카롭게 나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요? 설마 그 전처 말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저런 사람이 그 여자일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한윤서였습니다. 그때 로비 중앙벽면에 걸린 병원 소개 패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금빛 조명 아래 가장 크게 걸린 사진.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윤서 교수, 대한생명여성병원 난임생식의학센터 원장. 내 손에서 검사 결과지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3년 전 낡은 캐리어 하나 들고 우리 집을 나갔던 여자. 어머니에게 씨 없는 여자라는 모욕을 듣고도 말없이 버텼던 여자. 내가 속으로 나 없으면 어디 가서 살겠나 하고 가볍게 여겼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은 이 병원의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린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날카롭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에 바른 붉은 립스틱마저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로비 저편에서 맑은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의 보모처럼 보이는 여성이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뛰어왔습니다. 아이는 청색 멜빵 바지를 입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한윤서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갑고 단정한 원장이던 그녀가 아이를 보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엄마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준이 왔어. 엄마 보고 싶었어? 윤서는 태블릿을 옆 사람에게 맡기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윤서의 목을 꼭 끌어안고 볼을 비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그 작은 코, 턱선, 눈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 내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 어린 시절을 그대로 잘라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2살쯤 된 아이. 우리가 이혼한 지 3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윤서야.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곧바로 내 앞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께 가까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밀치지도 못하고 그 사이로 윤서만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화를 냈다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고 뺨이라도 때렸다면 덜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서는 나를 마치 오래전 진료 기록 속 이름 하나를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박태준 씨, 그녀가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내 가슴이 더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 누구야?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뒤에서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왜요? 이제 와서 전처에까지 탐나요? 당신 검사 결과 못 봤어요? 당신 몸으로 무슨 애가 생겨요? 그 말이 로비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쪽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의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윤서의 비서이자 후배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나와 서린을 번갈아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최서린 씨는 여전히 말이 천박하시네요. 뭐라고요? 서린이 발끈했지만 그 여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시장 골목이 아니에요. 원장님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말싸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눈은 오직 윤서와 그 아이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윤서야, 대답해줘. 저 아이 몇 살이야? 윤서는 아이를 보모에게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준이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이는 보모 품에 안긴 채 나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맑은 눈이 내 눈과 마주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3년 전 그 비 오는 밤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윤서가 다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윤서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혹시 그때 이미 임신한 거였어? 그 순간 설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설인은 눈을 크게 뜬 채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태준, 정신 차려요. 저 여자가 일부러 당신 흔드는 거 안 보여요? 하지만 나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시간 계산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겨울, 이혼, 그리고 지금 2살이 된 아이. 윤서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서야, 제발 나한테 한 번만 사실대로 말해줘. 그 순간 윤서 옆에 서 있던 여자 의사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흉내라도 내시게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뜻을 몰라서 물어요?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다. 3년 전에 직접 이혼 서류 내민 사람 누구였죠? 장모님도 아니고 원장님도 아니고 바로 박태준 씨 당신이었잖아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프랑스에서 혼자 임신 유지하면서 공부까지 했어요. 아이는 조산으로 태어나서 한 달 넘게 인큐베이터에 있었고요. 나는 멍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조산? 네, 스트레스성 조산이요. 그녀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태준 씨가 이혼 서류 내밀던 날 이후로 원장님 상태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아세요? 나는 더 이상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망받을 때보다 용서받지 못할 때 더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윤서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 아이 정말 그때였습니다. 야! 그만 좀 해! 설인이 갑자기 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윤서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 인생 망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애가 닮았다고 다 아들이야? 당신이 어디 가서 누구 애 낳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로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 몇 명이 눈살을 찌푸렸고 지나가던 환자들까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서 옆에 있던 여자 의사는 한숨을 쉬더니 차갑게 말했다. 최설인 씨, 왜요? 정말 끝까지 추하네요. 뭐? 원장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먼저 당신들 찾아간 적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난리치는 건 누구죠? 설이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순간 뒤쪽 복도에서 젊은 간호사 하나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원장님, 환자 데이터 연동 결과 나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 떠있는 이름을 보는 순간 설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설인. 설인은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거 내놔. 그녀가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내 검사 결과지와 설인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직후 설인이 유산했다고 울던 날, 어머니가 미역국 끓이며 손주 잃었다고 통곡하던 날, 그리고 그 뒤로 몇 년 동안 아무리 몸보신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시간들. 그때마다 설이는 늘 말했습니다. 한번 유산하고 나면 원래 몸이 약해져요.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서를 버린 뒤였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가끔 진실보다 자기 합리화를 더 사랑합니다. 윤서 옆에 여자 의사가 태블릿 화면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설인 씨 과거 진료 기록입니다.
보지마. 설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시술 기록 3건 확인, 반복된 자궁 손상 및 난관 폐쇄 소견.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천적 난임 가능성 높음. 내 귀가 웅웅 울렸습니다. 여자 의사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최설인 씨는 임신한 적이 없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미친 듯 흔들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하지만 여자 의사는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하게 말했다. 대한민국 의료기록 통합 시스템입니다. 조작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가짜 임신이었다고? 세상에, 남의 남편 뺏으려고. 설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화장품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던 겨울밤.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계셨습니다. 태준아, 우리 집 때 끊기게 할 거냐? 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저 혼자 해. 나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윤서는 부엌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는 결국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그게 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나는 한 사람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윤서는 그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조용히 읽더니 딱 한 문장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여자를 믿는 거예요? 나는 끝내 그녀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책임져야 해. 윤서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의 눈빛. 그날 윤서는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녀가 친정으로 돌아가 울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 없이도 살아냈고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반면 나는 어떤가? 가짜 임신 하나에 속아서 조강지처를 버린 멍청한 남자. 진짜 내 아이는 버리고 존재하지도 않던 아이를 위해 인생을 망친 남자.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설인이 기어오듯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태준 씨, 제 말 좀 들어봐. 나는 그녀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왜 그랬어? 목소리가 쉰 채 떨렸습니다. 왜 날 속였어? 설인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원했잖아. 그 말에 내 몸이 굳었습니다. 설이는 미친 듯 웃으며 말했다. 당신 엄마도 당신도 다 아들 원했잖아. 내가 칼 들고 협박했어? 당신이 먼저 선택한 거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비겁했던 사람은 설인이 아니라 나였으니까요. 윤서는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태준 씨. 나는 떨리는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윤서는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너무 늦었어요. 윤서의 말이 끝나자 로비 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은 채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내 눈을 피하지도 그렇다고 마주 붙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멀리 있는 사람처럼 차갑고 담담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윤서는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 완전히 떠나면 분노조차 남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윤서야. 내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졌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옆에 있던 여자 의사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기회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원장님이 3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고 공부하고 병원 세우는 동안 박태준 씨는 뭐 했는데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혼해서 새 아내랑 잘 살았잖아요. 그동안 원장님 생각 한 번이라도 했어요? 아니죠. 오늘 여기 와서 애가 자기 닮은 것 같으니까 그제야 아버지 행세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손에 없던 걸 잃고 나서야 귀한 줄 압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소중한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서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그녀 모습조차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시선은 오직 윤서만 따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안쪽 문이 다시 열리더니 아까 보모에게 안겨 들어갔던 아이가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윤서가 순간 놀란 얼굴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안에 있으라고 했잖아. 아이의 작은 운동화 소리가 로비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닮아 있었습니다. 눈썹 모양도 입술을 깨무는 버릇도 내 어릴 적 사진 속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차마 아빠다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천천히 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단단해 보여서 나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윤서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준아, 인사해. 엄마 옛날 지인이야. 옛날 지인.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한때는 남편이었던 사람, 아이의 친아버지였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고작 옛날 지인.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준이는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울면 이거 먹어야 돼요. 아이는 순진하게 웃으며 내 손바닥 위에 사탕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닿는 순간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동정하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남자의 말로를 보는 표정뿐이었습니다. 윤서는 그런 나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보모에게 아이를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하준이 데리고 위층 가 있어요. 네, 원장님. 아이가 멀어지는 동안에도 나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처음 걸음마하던 순간도 몰랐고 첫 번째 생일도 몰랐고 열이 나서 밤새 울던 날도 몰랐습니다. 나는 아버지 자격을 단 하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박태준 씨, 윤서야. 하준이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녀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에게 부족한 거 없이 키울 자신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정말 나한테 한 번도 말할 생각 없었어? 윤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있었어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혼 서류 내밀던 날 다 사라졌어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당신은 아이보다 체면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았습니다. 나는 결국 비겁했습니다. 어머니 눈치, 군인 체면, 장남 책임감, 그 모든 핑계를 앞세워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윤서야, 제발. 하지만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멀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화장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한윤서, 서린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윤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린은 이를 갈며 말했다. 너 지금 속 시원하냐?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이긴 것 같아? 윤서는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서린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거짓말한 건 맞아. 근데 네 남편 뺏은 건 내가 아니라 박태준이야. 네 남편은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고. 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눈빛으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알아요. 서린이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돌아가요.
그 말은 설인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 전체에 내리는 마지막 판결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3년 동안 손주만 기다리며 살아온 어머니, 가짜 임신을 진짜라고 믿고 윤서를 내쫓았던 사람. 만약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설인이 미친 듯 웃으며 말했다. 받아봐요. 어머님한테도 이제 진실 알려드려야지.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엄마. 화면에 떠있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나는 손끝이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설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비틀린 웃음을 흘렸습니다. 왜요? 못 받겠어요? 그녀는 일부러 더 크게 비웃었습니다. 평생 손주 타령하던 어머님인데 이제 진실 알려드려야지.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며느리는 애초에 임신한 적도 없었고 진짜 손자는 버린 전처가 키우고 있었다고.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닥쳐. 왜? 부끄러워? 설이는 거의 발작하듯 웃었습니다. 당신 내 모자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들어야지. 전화벨이 끊겼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엄마는 원래 한번 전화해서 안 받으면 계속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병원 간다고 했던 날은 더 그랬습니다. 태준아, 검사 결과 바로 알려라. 우리 집 때 끊기면 안 된다. 이번엔 꼭 희망 있는 거 맞지? 아침에 집을 나설 때도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이런 꼴이 될 줄 몰랐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예, 태준아, 검사 결과 나왔냐? 의사가 뭐래? 약 먹으면 되는 거냐?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간이 꽉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왜 말이 없어? 설마 별일 있는 건 아니지? 설인이는? 걔는 괜찮대? 그 순간 설인이 일부러 크게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저 애 못 낳는데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설이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저만 문제인 줄 아셨어요? 아드님도 난임이래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손자는 따로 있었대요. 최설인. 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그게. 나는 결국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 태준아. 지금 무슨 일이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가 아이를 낳았대. 수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로비 안공기까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윤서가? 우리 윤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친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윤서를 그렇게 부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그년, 애 못 낳는 여자, 복 없는 여자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윤서라니. 사람은 잃고 나서야 이름을 제대로 부르게 되는 걸까요? 아이가 진짜 우리 집 애야? 나는 천천히 윤서 쪽을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조용히 우리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어머니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집은 끝났다는 걸. 어머니가 평생 목숨처럼 붙잡고 살던 박씨 집안 장손이라는 허상이 오늘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어머니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애를 쫓아냈는데, 내가 손주를, 내가 우리 집 손주를 내쫓았어. 나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늦었다는 걸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걸어와 내 손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나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던 울음이 멈췄습니다. 윤서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윤서는 아직도 예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내쫓은 시어머니에게조차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아이 준서야, 아이, 내가 죄인이다. 아이, 내가 죽을 죄지었다. 윤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윤서야, 한 번만 용서해다오. 윤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 아주 잠깐 오래된 피로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그녀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 말은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말 끝났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아이시다, 손주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윤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녀만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아주 천천히 병원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하준이가 사라졌던 방향,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 흐느낌이 멎었습니다. 윤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 집안때를 이을 아이가 아니라 그냥 제 아들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아이를 한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 대, 핏줄, 장손 그런 단어들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윤서는 혼자 아이를 사람답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그대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나는 멍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휴대전화를 다시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때 바닥에 앉아있던 서린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동자가 완전히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 다들 나만 나쁜 년이지?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로 윤서를 노려봤습니다. 근데 너도 웃긴다, 한윤서.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씩 웃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깨끗해? 진짜 하나도 안 미워? 그 순간 윤서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서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봐, 너도 결국 사람인데 안 억울했겠어? 안 죽이고 싶었겠냐고. 로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윤서는 한동안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죽도록 미웠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당신도 미웠고 박태준 씨도 미웠어요. 그녀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3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 병원에서 혼자 진통 견디던 날도, 아이, 심장 멈출까봐 밤새 울던 날도,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손가락 하나 겨우 움직이던 날도. 윤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나는 그대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윤서는 그런 나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계속 미워하면 결국 제 인생까지 당신들한테 빼앗기는 거더라고요. 계속 미워하면 결국 제 인생까지 당신들한테 빼앗기는 거더라고요. 윤서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수없이 울고 무너졌던 밤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윤서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몰아세우고 시댁 체면 때문에 숨막히게 만들고 끝내 거짓 임신에 속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도 윤서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넘어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나는 어떤가요? 집안대를 잇겠다며 발버둥 치다가 진짜 내 아이를 버렸고 거짓말쟁이 여자 손에 인생을 맡겼고 결국 병원 로비 바닥에서 전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로비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준아.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박복자. 평생 억센 손으로 식당 일하며 나 하나 키워낸 여자. 그리고 동시에 윤서를 가장 심하게 짓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슬리퍼에 가까운 신발을 급하게 신고 나온 듯 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타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숨을 몰아쉬다가 이내 윤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윤서야.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그 한마디에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윤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어머니, 나는 놀라 달려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윤서 손을 붙잡으려다 차마 닿지도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내가 눈이 뒤집혀서 내 손주를 내 손으로 내쫓았어. 로비 사람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서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윤서야,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 앞에서 고개 숙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아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네한테... 윤서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병원이에요. 그 말에 어머니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윤서는 끝내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비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애는 어디 있니? 윤서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지금 쉬고 있어요.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윤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거절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그리고 곧 하준이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빼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이 목소리에 어머니 몸이 굳었습니다. 하준이는 상황도 모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까 그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 입에서 흐느낌이 터졌습니다. 태준이 어릴 때랑 똑같아.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준이는 낯선 분위기가 이상한지 윤서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윤서는 아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감히 만질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하준아,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인사해. 할머니야. 순간 로비한 공기가 멎었습니다. 나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아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결국 주저한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야. 하준이는 상황을 잘 모른 채 윤서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울어? 윤서는 잠시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서 우시는 거야. 그 말이 내 심장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윤서야, 내가 네 인생 망쳤다. 윤서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는 아주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이 제 인생 망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저도 약했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인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와, 감동이다, 진짜.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설이는 눈물과 화장이 뒤섞인 얼굴로 비웃었습니다. 결국 다들 행복한 가족놀이 안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점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웃긴 거 알아? 그녀는 나를 노려봤습니다. 박태준, 당신은 절대 저 여자한테 다시 못 가.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설이는 씩 웃었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 거거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리는 비틀거리며 계속 말했다. 당신은 아이 볼 때마다 생각날 거야. 자기 손으로 엄마랑 아들 버렸다는 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윤서가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서린 씨.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는 아주 차갑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왜? 듣기 싫어? 아니요. 윤서는 하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말했다. 우리 아이 앞에서 더러운 말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순간 서린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말했다. 박태준 씨. 나는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아주 짧게 말했다. 오늘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윤서는 그 말을 끝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윤서야.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하준이를 품에 안은 채 복도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준이는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졸린 눈으로 나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마지막 같아서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윤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로비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어느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눈은 완전히 퀭해져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에 쌓였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애 못 낳는 여자 필요 없다고 했잖아. 엄마가 박씨 집안 때 끊긴다고 난리쳤잖아. 엄마가 서린이 뱃속에만 살리면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준아. 나는 몰랐다. 나도 몰랐어. 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엄마, 결국 선택한 건 나야. 그 말에 어머니가 주저앉듯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굴 탓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에는 분노보다 허무함이 먼저 오는 법이니까요. 그때 뒤에서 서린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서로 잘못 따져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린은 엉망이 된 얼굴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미워할 힘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담배라도 찾는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근데 박태준, 솔직히 말해봐.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윤서 처음부터 사랑했던 거 맞아?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 대답 못하잖아.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진짜 사랑했으면 그렇게 쉽게 못 버려.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서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군 병원 응급실. 다친 부하를 업고 뛰어 들어갔던 날. 하얀 마스크 너머로 보이던 맑은 눈. 밤새 응급실을 뛰어다니면서도 환자 보호자에게 끝까지 웃어주던 얼굴. 나는 그때 분명 윤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버렸을까요? 결국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던 겁니다. 체면, 책임, 어머니 기대, 그리고 비겁함. 사람은 자기가 약한 부분에서 가장 잔인해집니다. 나는 천천히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 힘이 빠졌습니다. 서리는 그런 나를 바라보다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한윤서는 대단하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라면 절대 저렇게 못 살아. 자기 버린 인간들 앞에서 저렇게 멀쩡하게 못 서 있어. 그 말은 이상하게도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서리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는 처음으로 그녀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서리는 초점 잃은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돈 없고 백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라도 잘 잡아야겠다 싶었지. 군인 아내면 안정적이고 장남이면 시댁 재산도 챙길 수 있고. 나는 허탈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임신까지 했냐? 서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번 망가지고 나니까 다시는 버려지기 싫더라. 그녀 목소리는 처음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이유를 안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 병원 보안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세 분 이제 병원 운영에 방해가 됩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리는 끝내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자 혼자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세 사람,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바라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윤서가 떠나던 그날처럼 나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유리창 어딘가에 윤서와 하준이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빗속에서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태준아, 이제 어떡하냐?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받아들여야지. 뭘? 나는 젖은 얼굴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비가 점점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윤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후회는 붙잡는 게 아니라 상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용히 사라져 주는 거라는 걸. 어머니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로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새벽마다 윤서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내가 죄 받는다. 내가 천벌 받는다. 하지만 세상에는 너무 늦은 사과도 있는 법입니다. 윤서는 끝내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달 뒤 어머니 앞으로 작은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하준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짧은 글씨,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그걸 본 순간 어머니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더 이상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과분한 용서였다는 걸요. 지금도 가끔 비 오는 날이면 그 병원 앞이 떠오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아이를 안고 서 있던 윤서, 그리고 로비 바닥에서 무너져 울고 있던 제 모습.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결국 인생은 남이 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 비겁함이 천천히 무너뜨리는 거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평생 품고 살아야 할 후회였습니다.